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92일째 되던 어제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박 전 대통령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7번의 변론과 26명의 증인, 취재기자와 함께 탄핵 심판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민용 기자, 탄핵 심판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1월 3일 첫 변론기일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헌재를 이끌던 수장이죠. 박한철 전 소장은 단 4글자로 심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대공 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심리할 것입니다. 네, 대공 지정.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에 질세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 초반 명언을 남겼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언론에 선동된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을 성인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건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도 군정 재판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증인 신문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초반 국민들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어진 증인 신문은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이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따라 말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자 박한철 전 소장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곤란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증인은 이 사실을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요. 주사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주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을 개통한 인물이죠. 이영선 행정관의 증언 들어보시죠. 그런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제가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가 헌재 처음 출석했을 때 모든 언론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만 해도 최순실 씨 조금은 당당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을 때입니다. 측근들의 모르쇠 태도에 힘을 얻었는지 최 씨는 매우 당당한 태도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견서만 조금 냈을 뿐이라고. 이번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죠. 고영태 씨의 이름이 나오자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영태의 진술은 그 진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네, 특히나 이 의상실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제라 최 씨가 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최 씨는 고 씨가 고의로 게이트를 터뜨렸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걸로 제가 봐서 그 고영태 그 증인의 얘기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네, 국정 개입에 대한 핵심 질문을 하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네, 이미 구속된 또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증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답답했던 탄핵 심판 변론의 분위기를 뒤집은 건 구속된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이어 문고리 3인방이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결정적 증언에 이어 비선 실세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자, 헌법재판소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또 많은 공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린다고 발표했을 때인데요. 현재가 속도를 내자 대통령 측은 전원 사퇴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탄핵 심판 막바지에는 왠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죠. 김평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일각에서는 엑스맨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본인이 당뇨가 있다며 재판부에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질렀던 장면은 기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잠깐만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별로는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계속해서 이어보시죠. 지금 하겠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다음 기회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12시에 끝내야 되잖아요. 일어나시죠. 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모독이다 이런 느낌까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은 변론보다는 헌법재판소 공격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또 한수 더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런 태도가 계속되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네, 헌법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언들과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황당한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관들의 따끔한 충고까지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자, 뉴스 추적 한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